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오셔서 제 마음도 매우 설레기만 합니다. 예, 제가 스스로 혼자 흠모해서 부르는 그 이름, 조국은 싸우고 있다. 조국 교수님 오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정말 교수님 오신 거 맞나요? 이 웃음소리, 호탕 웃음소리 여러분 맞죠? 조국 선생님. 예, 다른 사람 아닙니다. 예, 조국 교수님 오셨고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회를 온통 나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칼 폴라니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국 교수님 진짜 오셨거든요, 여러분.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그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이시네요. 예. 저는 뭐 지금 근래까지 새정치혁신위원회 관리했다고요. 예. 종료하고 난 뒤는 지금 뭐 학교에 조용히 처박혀 있습니다. 학교에만 처박혀 계시면 안 되잖아요. 밤의 대통령이라는.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밤에 책을 쓰고 계시니까 책 쓴 사람 대통령이죠. 뭐. 진보 집권 플랜은 끝나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 집권 플랜 2를 쓰고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면 진보 집권 플랜에 직접 나선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소설을 더 잘 썼습니다. 예, 다 소설이겠죠. 예, 아무튼 여러분 조국 교수님이랑 같이 팟캐스트 하니까 벌써부터 막 정말 진짜 설렙니다. 말이 막 떨리는 거 보셨죠? 예, 교수님 그냥 처음부터 아주 강도 높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올해 교수님들 뽑은 올해 사자성어가 혼용무도. 네. 혼용무도. 한상희 선생님 혼용무도가 뭐 이미 다들 아시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제 혼군과 용군이 섞여서 그 천하에 도가 없이 어지럽다 뭐 그런 뜻이죠. 예. 뭐 혼군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암흑에 빠진 그런 그 잘못된 나쁜 짓을 하는 군주를 이야기하고요. 용군이라고 한다면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능력 없는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혀서 이 세상이 선도 없고 정의도 없고 그냥 그 악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동안 교수 신문에서 여러 사자성어를 뽑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사자성어 없었다. 뭐 이런 평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군자가 들어간 사자성어는 예. 이때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예 한겨레 신문 같은 거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네, 어지럽히고 네, 있다 이렇게 뽑았던데요. 네. 카피를. 조 교수님도 궁금한 게 교수님들이 이제 설문으로 뽑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아는 교수님들한테 그 설문 이메일이 왔는지 선생님 메일로도 보내셨던가요? 왔을 것 같은데 제가 클릭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 표를 안 던졌는데도 혼용무도가 됐군요. 그렇다면 많은 평범한 교수님들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정권이다 이랬다는 건데 한상희 선생님은 투표하셨나요? 네, 저는 했습니다. 뭐 뽑으셨어요? 나머지 단어들도 괜찮던데. 제가 투표해가지고 당선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거의 없는데요. 예. 특히 대통령은 더 그런데 그렇죠. 사자성어 이것만큼은 제가 투표하는 게 꼭 당선됩니다. 아주 그 세상을 바로 보고 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 교수는 지금 면죄부를 받았고 네. 한상희 교수는 이제 잡혀갈 거예요. 봐봐, 그게 아랫대죠. 지난 참여연대 팟캐스트 때 정태인 소장님이 민주노총 다음엔 참여연대를 칠 것이다. 조심해라. 그리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참여연대 한상희 교수가 한 끗 차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요. 한 교수님이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을 혼군 또는 용군으로 했다는 얘기가 이게 제가 그 말 한 적 없는데 사실을 적시한 건지 사실을 적시한 건지 밝혀주세요. 아니요, 저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 그냥 선택했네. 사자성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걸 뽑았잖아요. 뽑았으니까. 조금 전에 혼용무도 뽑았다고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혼군인지 용군인지가 사실입니까? 허위 사실입니까? 잘 몰라요. 도망가야 되겠다. 조 교수님의 강공에 우리 한상 교수님 주춤하신데. 조 교수 검찰 같아요. 지금 이게 전공이다 보니. 형법 교수하고 헌법 교수 차이점 여기 있어요. 예. 참고로 조 교수님은 형법, 한상 교수님은 헌법 학자십니다. 근데 저희는 뭐 혼군, 용군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 법원에서는 우리 쌍케이신문 한국지국장에게 허위 사실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공인이니까 그 정도의 비판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근데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교수님. 거기까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둥구리 이번에 뭐 많은 대구에서 네티즌들이 아는 그 대구의 네. 둥구리님. 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정도는 그러니까 상계신문 케이스보다는 더 약하거든요. 오히려 약하지 네. 않아요. 예.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그냥 그 유인물에 조금 뭐 이런 정도인데 네. 거기에다가 유죄를 인정한 것에 더 나가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한 뭐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근데 주된 거는 경범죄처벌법이었거든요. 근데도 7개월 동안 구속을 시켜뒀고요. 예. 이거는 그 국민들이 가지는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너무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그런 그 침해 내지 공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판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입을 네. 닫게 되고 댓글도 줄이게 되잖아요. 그 이명박 정권 때 미네르바 씨 구속시킨 그렇죠. 이후에 다음 아고라가 확 썰렁해졌거든요. 뭐 그런 공포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행태가 이제 혼에 해당되는 거죠. 홍군이 하는 네. 그런 거고요. 바로 그 때문에 사회 정의가 서지 않는다. 법이 없는 나라가 된다. 이게 이제 그 무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혼용 무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조국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강신명 청장이 이번 3차 민중문화제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자체가 사회 위협이 된다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회 위협이 그렇죠, 된 그렇죠, 사람이죠. 네. 티스로 좀 혼 좀 내주시죠 선생님. 제가 강신명 청장 혼을 안 내신 것 같은데요. 너무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렇죠. 네. 나 살다 그런 말하는 사람 또 처음 봤네요. 아니 그래서 네.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네. 국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막 무시하십시오 그랬었어요. 전 경찰청 인권위원회 또 쓴소리. 강신명 청장은 분명히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수 국민이 모이면 그 뜻을 받들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 자체가 위험한 행위라고. 이제 노동자 때려잡는 것도 못해서 우리 농민 어르신들까지 때려잡겠다고 거의 아니 공포를 솔직히 주던데. 그 국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바로 그 말 한마디 가지고도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예. 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자연스럽게 우리 조국 교수님한테 와가지고 국회 이야기하니까 야당이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선생님? 한토론 같은 느낌입니다. 그걸 선생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혁신위원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야당의 대혼돈 어떻게 될 것인가 선생님 그 견해를 조금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선의 차이 문제, 예. 둘째는 당권 및 공천을 포함한 내부 권력의 문제가 섞이면서 현 상태에 왔다고 봅니다. 예. 원래 야당이라 했을 때 크게 봐서 이제 안철수 의원 탈당 전에 새정치연합이란 정당과 그다음에 정의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는 정의당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분열에 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예. 그럼 그 분열의 원인이 원래 새정치연합은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연합 정당이었는데 그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이 있었지만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 내부에 있는 계파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것 같다라고 보이고 예. 근데 그걸 거꾸로 돌릴 수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크게 봐서는 4개인가 5개일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새정치연합, 뭐 안신당, 천신당, 또 뭐 호남신당 또 몇 개 더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합해진다고 예상했을 때 안철수 신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크게 봐서 한 3개의 야당이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가 향후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시민사회단체의 또 과제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은 정태현 선생님. 혼군과 용군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도 그 마음 놓고 혼군 용군 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이 약해서 그런 거죠. 물론이죠. 야당이 네. 제대로 하면 예. 저렇게 할 수 있기는 어렵죠. 야당이 헤매니까 견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함부로 한다 이런 야당이 분석이 제대로 많더라고요. 싸우면 사실 야당을 탄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바로 이제 정치적 문제가 되고 그게 이제 퍼져나갈 수 있는데 야당이 아무것도 하니까 시민들이 지금 몸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개 정무수석이 와가지고 국회의장을 능멸하는 뭐 그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교수님 그 혁신위원회 혁신안은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뭐 저희들이 뭐 정치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고뇌 끝에 각계각층의 많은 좋은 분들이 잘 냈는데 안철수
전 대표님이 그걸 받고 그냥 열심히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왜 그냥 나가셨을까요? 이게 너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고 그분의 깊은 속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안철수 의원께서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통과되고 난 뒤에 10대 혁신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한 7, 80% 겹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그러면 같이 실천하자 그러면 되는데 그 선택을 안 한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 당내 권력 차원에서 보게 되면 그 김상곤 혁신안에 결사 반대했던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안철수 혁신안은 김상곤 혁신안보다 한 10% 더 세요. 네. 그럼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 자신의 지지 기반 사람을 먼저 잘라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주 이상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모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과 그 비주류 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문재인과 싸우는 형국이 되고 또 안철수 의원과 또 비주류 국회의원들은 문재인과 또는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낡은 진보 운동권 이렇게 규정하는 즉 이게 선이 이제 특이하게 그어졌다라고 봅니다. 원래 혁신안이라는 제도의 기초에서 본다면 그 제도를 실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싸고 선이 그 선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혁신 또는 반혁신. 그런데 실제 그 문제와 별도로 당내 권력 투쟁의 문제가 결부되고 총선 대선까지 이어가는 권력 투쟁과 결부되면서 그 혁신 제도와 관계 없는 선이 그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굉장히 최악의 선택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혁신안은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뭐 당권 투쟁을 했으면 모를까. 혁신안도 거부하는 일종의 야당 내 수구 세력과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고 나간 모양새. 나가질 않았죠. 안철수 의원만 나갔죠. 따라 나가시겠죠. 몇 명은 나가겠죠. 따라 나가시겠죠. 지난 그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아무개가 당선되면은 당이 쪼개진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안은 사실 그 민주당의 그 분열 이유,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빌미가 됐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 당내 절차를 보게 되면 그 언론에서는 뭐 엄청난 분란이 난 것 같습니다만 중앙위원회가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인데 나라로 보면 중앙위원회에서 한 16명 반대하고 다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결정을 부인하거나 즉 당내 민주주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는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났다. 제 판단은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가 옳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그 제도를 뛰어넘는 권력 투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실상 분당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컨벤션 효과일 수 있지만 15% 안팎의 지지율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나 또는 정치신들 상당수를 흡수할 것이다. 그러면 천하 3분지 대계 우리 정의당은 일단 제해놓고 안철수 의원이 천하 3분지 대계를 꿈꿨는데 일장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조국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제 이건 그냥 정치 평론 그냥 입장에서 전 안 의원이 이제 새정치연합과 합당하기 전으로 돌아간 거죠. 원래 대선 시기로 돌아갔고 그 시기로 돌아가서 이제 거꾸로 돌아간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 주목도에 있어서 그 하이라이트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이게 실제 얼만큼 갈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선거제도 내에서 새정치연합 또는 정의당과 일체 연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인데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어디서 얻을 것인가? 전 호남 특히 광주겠죠. 전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에서 일정하게 얻고 그다음에 전국에 모두 후보를 내어가지고 정당 명부 일종의 정당 득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얻어서 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 저의 생각은 뭐 안 의원께서는 200석, 100석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이제 초기에 그 창당 시점에 있어서 기세를 올리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고 뭐 그 그분들이 예상한 만큼의 성공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의원 주장처럼 100석이 되면은 여소야대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뭐 저희는 이 어쨌든 정권 교체와 박근혜 정권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어떤 민초들이나 진보적 연주들 입장에서는 이미 분열된 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뭐 그걸 하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잘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분열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우려를 하는데 상황이 새누리당 지지율을 상당히 잠식하는 걸로 나오니까 또 묘하게 웃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점이고 예. 선거 시점에 가게 되면 현재 선거제도의 네. 특성상 예. 수렴할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양쪽으로 네. 급속도로 이제 여야 유력 정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 발전인지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저는 뭐 야당이 두 개가 되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건 아닐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그걸 통해서 그럼 이 혼용무도한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지 하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당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 발전을 위해서 3당 제도가 된다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 3당이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좀 더 보수 중도를 하겠다는 당이니까 정치 발전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야당이 분열된 경우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예. 사실 그 경우에 이제 야당이 서로 어떤 정책을 놓고 경쟁을 하는 이런 구도가 되면은 그게 바로 정치 발전을 이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 뭐 제로섬 게임식으로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 뭐 이런 식으로 헐뜯고 싸우는 그런 구도가 가버리면은 오히려 그 여당에만 유리한 그런 국면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지금은 특히 오늘 정말 언론 보도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체 협력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경쟁하더라도 본인 입으로 분명히 새누리당 확장을 막겠다, 심판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셨으면 특히 개혁 세력의 심장부인 광주까지 가가지고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뭐 호남에 하나 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선거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정치 이론에 따르면 예. 우리나라의 복지 정치가 어려워진 거죠. 아이버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 소스키스 이런 예. 사람들 얘기는 복지의 정치가 되려면 중도 좌파 정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안철수 신당이 커지고 민주당하고 연합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중도 우파 정치 연합이 되는 거니까 중도 더하기 보수 연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복지 정책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복지를 정치로 실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지금 정의당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예. 정치 구도 면에서는 그러니까 좌파 쪽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어떤 게 그 중도의 그 이야기들을 이 좌파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구도에서 이제 야당이 분열하고 뭐 또 분열된 쪽이 또 이제 뭐 중도를 표방하면서 우파 쪽으로 가버리고 하면은 뭐 너무 우리나라 정치가 획일화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정치판이란 게 특히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당이나 정치인이 우리의 희망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예.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건 냉정한 실력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아무리 진보정당이 안타까워도 그분들 진보정당, 정의당 등이 못하면 못 받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런 걸 일단 뭐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모두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판을 하지만 해버리는 것처럼 예. 희망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희망을 섞지 않은 객관적인 흐름과 힘관계에 기초해서 내년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선생님께서 페이스북에 문재인과 새정치연합이 살 길은 혁신을 통하여 이제 혁신하는 건데 혁신이 아닌 이제 채택이 됐으니까 제도적 혁신은 상당히 됐는데 이제 이를 넘는 육참 골단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뼈를 발라내고 뭐 살을 떼내고 뼈를 발라내는 정도니까 엄청난 자기혁신 또는 뭐 문재인 대표 주변이 약간 친노 강경파들로 뭐 문제가 있다 소통에 뭐 이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아요. NGO들에서 저도 조심스럽게 봤을 때 이렇게 소통지향적인 느낌은 못 받긴 했는데 그런 취지신가요? 어떻게 선생님 페이스북에 저희가 글을 하나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육참골단 뭐 제가 옛날에 썼던 말 여러 번 예. 썼던 말인데 근래 들어서 이제 약간 뭐 언론에서 부각시켰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검도에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 검도 옛날에 조금 했기 때문에 검도 검도가 뿌리가 일본이니까 예. 그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 제 검도 사범께서 하시는 할 말씀인데 뭐냐면 검도를 할 때 상대방을 확실히 이기려면 약간 맞아줘야 돼요. 안 맞고 한 방에 날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살이 보이더라도 육참 육참 내 살이 베이더라도 상대방 뼈를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참골단의 핵심은 예. 살을 버릴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육참을 해야 육참도 하고 골단도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육참을 함으로써 골단으로 대치게 하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그 야권이 이기려면 또는 그 문재인 대표한테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표로서는 문재인 측에 있는 이른바 친노란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이죠. 그러니까
주류가 예. 그 정당의 주류가 먼저 내려놓기를 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적의 뼈를 자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검도에서 나온 얘기군요. 나 푸주권에서 나온 얘기죠. 살을 말라버리고 뼈를 잘라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육참곤란을 동시에 자기혁신으로 이렇게 많이 그 요즘에 이용되는데 오히려 선생님 조국선 말씀 들으니까 육참을 통해서 오히려 골단으로 되갚아주는 일종의 대치기 전략이자 바로 그겁니다. 굉장한 어떤 저기 전략적 승부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 혁신과 통합 또는 새로운 정치에 걸맞는 자기 혁신이 문제인데 필요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 비리로 이렇게 기소가 됐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설수를 자꾸 일으킨다 이런 그럼 먼저 날려야 되는 거죠.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제 평가위, 검증위 등을 통해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만두셔야 되고 또 평가위나 검증위를 통해서 그걸 평가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 문재인 대표 또는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는 정당 아닙니까? 그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틀린 게 많았잖아요. 그럼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실책에 책임 있는 분들 저는 그 전현직 당대표나 핵심적인 요직에 있었던 분들은 먼저 나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 게 이전에 먼저 그 책 나가야지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야권 전체의 인적 혁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좋은 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요것은 그냥 인용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뭐 이철희 두문정치연구 소장님 옛날에 민변에서 활동했던 이현욱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 한 20여 분이 야권의 인적 청산을 요청하고 막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기에 쓸만한 신인들 모였다고 가정했을 때 뭔가 어쨌든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부패하고 구태한 이미지가 있는 분들이 불출마 선언도 하고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던데요. 지금 김성곤 의원하고 이미 불출마 선언했던 최재성 의원하고 그분이 감동이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불출마 선언했거든요. 실제 이게 제대로 되려면 한 주에 한 명씩 불출마 선언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당과 어떤 릴레이 불출마 책임 있는 중진급 이상 분들이 실제 하자가 있는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 하자가 법률적 도덕적 하자가 없지만 과거 정부의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후진위에서 방 뺀다라고 해야 되죠. 인적 혁신은 뭐냐 하면 방을 빼야 방이 사람이 들어오죠.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혁신적 인물들이 그게 광주건 서울이건 어디든 간에 들어갈 데가 없으면 딴 데로 가는 거죠. 여기서 희망을 못 갖는 거죠. 정치적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진들을 위해서 방을 빼야 되고 이미 현재 중진이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밀고 들어오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이전에 나가라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자기가 들어올 때 나가라 그러고 들어왔는데 지금 왜 안 나가시냐 이거죠. 방이 빠지고 그 방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기존의 노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고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 창조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그런 거기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조국 교수라든가. 조국은 싸우고 있다. 우리 조국 선생님이. 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우셔야 되는데 불출마 선언하면 어떡합니까? 김상곤 혁신위원장도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걸 안 하면 너가 또 너 출마해서 좋은 자리 얻으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미리 하셨을 텐데 아니 그래 친환경 무상급식과 그 경기도 교육청을 이끌면서 혁신학교 뭐 이런 온갖 좋은 정책을 내신 분이 정작 국회로 못 들어가고 또 진보집권 플랜도 제시하시고 야당의 대혁신을 일종의 외부로부터 정풍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안에 정풍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더 나아가서 형법까지도 완전히 지금 혁신하는 그런. 조국 선생님 한국연구재단 통계에 의하면 형법 논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법학 전체에서 인용률이 최고예요. 우리 조국 선생님 논문으로 봤을 때 저는 그 기사 보고 쇼크 먹었어요. 저는 거의 인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순간 굉장히 자학 개그가 나오고 싶어요. 우리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처음 있는 자학 개그. 몇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헌법에 관한 논문이 많아요. 형법에 관한 논문이 많아요. 형법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형법이 많죠. 형법이 많죠. 그런데 우리 조국 선생님 지금 인용이 1등인데 우리 헌법에서는 우리 한상현 선생님 인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아마 그것은 최근 헌법 학계가
저기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을 또 너무 심하게 나가시네. 아니 그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근데 오늘 참파 때문에 제 인용률 더 떨어지겠다. 아닙니다. 선생님 경찰청 인권위원 사퇴하신 전후에서부터 선생님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의 헌법 학도들이 한상희는 누구인가 연구하고 있답니다. HFC가 결성됐다면서요. 한상희 팬클럽. 아 HFC. KFC 말고. HFC 좋습니다. 한상희 팬클럽. 예, HFC. 수용 기록을 그 지팡이 들고 서 있어야 되겠네요. 수염을 기르세요. 예, 좋습니다. 왜 자르셨어요? 예. 수염을. 자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조국 교수님이 들어오실 때 다 때가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 때밀이를 갖고 오셔서 지금 나눠주셨거든요. 이태리 타월이라고 해야. 나중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태리 타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우리 PD님 이거 찍어서 우리 참여연대 트위터로 공개해 주실 텐데 그 참팟 게시판에도요. 다 때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의적인 거잖아요. 다 몸에 때가 있으니까 때를 밀으라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다 때가 있다. 뭔가 출사표를 던질 때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선생님이 이걸 들고 오셨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냐. 뭐 관악산 기슭이만 계실 것이냐. 이거 뭐죠? 연예 프로그램 보는 거야. 텍스트를 몰아가기 뭐 이런 거. 지금 이건 이야기를 해야 돼.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아니 또 조국은 싸우고 있다. 결의를 할 것이. 조국은 싸우고 있다. 결의를 하실 것이냐. 아니 관악산을 계실 것이냐. 내가 앉은 것 때문에 못 살겠어 내가 진짜. 아니 선생님 너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니까 그냥 뭐 선생님 평소 생각이 있으시니까. 일단 때가 있다. 때 수건을 가져온 게 뭐 재밌기도 하고요. 첫째는 일단 때를 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때를 밀어야 되는 것이 역할이다. 우리 모두 역할이고 그다음에 그 때가 있다 했을 때 저는 16년 17년이 만약에 안 바뀐다 하면 특히 17년이 안 바뀐다 그러면 22년까지 이 상태로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나이가 몇 살인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늙었으니까 괜찮은데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15년간 이 정부 하에서 교육받고 TV 보고 라디오 듣는 상황을 생각하면 적어도 10년 정도 지나면 한번 회복 뒤집을 수 있는데 15년쯤 된다 그러면 모두가 무기력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6, 17년 이가 정말 때가 있고 이때 안 바꾸면 심각하다 생각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능력,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해서 좀 이 때를 한번 맞이해보자 또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지난 8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딱 2배 되는 거잖아요. 15년. 그렇죠. 끔찍한 일이죠. 아니 저는 한숨부터 나. 우리 병 날 수 있어요. 저는 병 생길 것 같아요. 병 생길 몸에 소름이 쫙 끼친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실제로 정권 교체 실패한 다음에 그날 밤부터 일주일간 알아 누웠어요. 진짜로 제가 아프지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멘붕 있었잖아요. 유명한 거 멘붕. 멘탈 붕괴. 멘붕이 조금 더 힘들어지면 선생님 골붕이라는 경우거든요. 골반이 붕괴돼서 정신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몸이 붕괴되는 골붕. 근데 저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인붕. 인생 붕괴. 그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써온 모든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과 활동가 우리 민초들이 얼마나 힘겨울까 열받을까 해서 제가 일종의 인붕을 느꼈다니까요. 그러나 자 그렇게 당할 수만 없으니까 다 때가 있다. 조국 선생님 굉장히 강렬한 말씀입니다. 2016년 17년 대전환기다. 여기 이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다 정치에 나서자 이런 취지는 아니신 거잖아요. 뭐 할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보니까 뭐 이철희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은 지금 일종의 이제 야권의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제 참여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나 뭐 일반 시민이 다 플레이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 통상만 정치 참여해서 16, 17년에 선거 열심히 해서 뭐 국회 대통령 제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시민들의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 과정이란 것이 뭐 시원찮았단 말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단일화를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막판에 가서 시기 놓치고 김 빠지고 해서 또 안 됐단 말입니다. 즉 시민들의 열망은 바꾸고 싶은 열망은 정말 이미 그 뚜껑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16, 17년에 또 맞이할 수 없다. 이 수구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참을 수 없다는 건 와 있는데 이게 문제는 정치라는 그리고 선거라는 것을 고리로
이루어지니까 이걸 제대로 풀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뛰고 거리에서 뭐 데모하고 투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상황이란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요 고리를 정치란 고리를 통과해야 되니까 선거란 고리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이미 뭐 문재인 안철수 또 등등 당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정치의 논리로 굴러간다는 거죠. 정치 논리의 핵심은 내가 권력 잡겠다는 겁니다. 내 당이. 그리고 내 계파 사람들이 공천권을 받겠다는 겁니다. 예. 제가 안으로 가서 깊숙이 볼수록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예. 정권이 안 바뀌더라도 나의 삼선이 나의 재선이 보장되면 야.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많아 보이던가요, 선생님? 솔직히. 상당수가 상당수. 되죠. 어떤 실제. 경우에는 정권이 그럼 바뀌지 정말 않기를 원하죠. 절망이잖아요. 중앙 권력이 예. 바뀌지 않더라도 나의 봉토가 유지된다면 예. 그럼 크게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절박함이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요. 네, 국민들 막 싸우고 절박함 있죠. 절규하는 나의 재선, 예, 자기 재선에 대해서 그거는 뭐 절박하고 치열하죠. 그런데 나머지 문제는 이게 크게 뭐 대통령이 바뀐다고 나한테 공천권 나한테 공천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그 대통령이 예. 심지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 정치인과 정당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그분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한다고 맡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들이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이 거의 뭐 본능적 욕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도덕적으로 그러지 말아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더 이익이 된다. 예.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이런 문제를 야권이 연대해서 16, 17년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정권을 바꿔야 너희들 각각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인식될 때 그 선택을 할 거다. 예. 그냥 추상적으로 연대해라, 합해라 이런 말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범의 어떤 시민적 여론이라든지 범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표출이 돼야 된다. 네네. 전달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게 그러려면 일종의 시민사회에서도 정치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 개입하고 발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총선 연대 이후에 일종의 선거라든지 제도 정치에 대한 개입은 후퇴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참여연대도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교수님이 그럼 선생님께서 주요 NGO들은 그러면 좀 정치 개혁을 더 행동에 나서자 뭐 이런 취재. 뭐 과거 이제 예. 낙선운동 예, 2000년 수준 낙선운동 예.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지금 물론 뭐 NGO에서 A 당을 찍어라, 뭐 예. 갑을 찍어라 이런 말은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건 못 하지만 갈라져 있는 야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자리 등등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설사 지금 현재 NGO가 나서서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말을 잘 안 들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은 그럴 예.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거가 아닌가. 그럼 현 상태로 놔둬버리면 알아서 거기서 이제 굴러갈 건데 뭔가 바깥에서의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제안으로 저희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NGO들이 사실은 나쁜 놈들 떨어뜨리자는 호소는 하는데 누구 당을 찍자, 누구를 찍자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어렵기도 하냐면 참여연대 회원님들만 해도 지지 정당을 조사해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녹색당, 뭐 노동당까지 아주 편차는 있지만 골고루 나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참여연대가 뭐 정의당을 찍자, 녹색당을 찍자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나쁜 놈이 누군지는 말하고 심판의 메시지는 저희가 내는데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어쨌든 심판을 위해서는 야권이 협력하고 혁신하고 연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조금 더 내고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까지 하죠. 이것은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 지금 정부나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정부 여당이 잘못하는데 그래서 내 표를 다른 쪽에 던지면은 하고 보면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저는 그 심리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뭐 유권자들께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육참 골단이죠. 예. 자신의 어떤 미련, 그러니까 기존의 기성 권력에 대한 미련을 조금 버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새로운 세력 그리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한번 기울이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선입관을 틀어버리고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뭐 도입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한 35분 가까이. 왜냐하면 조국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아까 이제 정태인 선생님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 문병호 의원이란 분 나가면서 묘하게 우리 조국 선생님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건 좀 치사해 보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문병호 의원 잘하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혁신안이 마음에 안 들면 혁신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해야지 느닷없이 뭐 조국 선생님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수구 언론들이 주로 하는 발언했는데 선생님 그것 때문에 조금 속상하셨어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문병호 의원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서실장 그리고 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위무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호위무사 역할 입장에서는 그 비판한 쪽을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치기로 마음 먹은 것 같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굳이 저래 해야 되나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뭐 또 그분으로서는 이제 그 새롭게 길을 나갈 때는 뾰족하게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고 모질게 말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즉 안신당으로 사람을 묶기 위해서 자기와 좀 다른 분들과는 매우 냉정하게 선을 긋고 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선택을 하셨고 실제 뭐 문 의원께서 문병호 의원께서 인터뷰하시다시피 백석을 무너지더라도 친노비노 나눠져서 80석 얻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도 하셨고 아주 뭐 독한 말을 하는 거죠. 연대하지 않아도 된다. 의석수가 더 떨어지더라도 괜찮다. 이런 말들은 아주 강한 말을 통해서 지지층을 규합하는 방식이고 그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다르니까 저를 또 한번 세게 쳐주시네요. 그러니까 계속 철수를 거듭했다라고 하는 이제 풍자의 대상이었던 거에 대해서 세게 받아치면서 철수 안 하는 강철수다. 그러니까 설령 야권 분열로 야권 전체 의석수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게 나가야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작전을 짰다. 네, 분명하죠. 근데 그것은 그 정말 그런 거라면 약간 더 고민되는데요. 저야 뭐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이 정말 혼용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데 초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세를 건사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는 거로 읽혀지는데요. 거기는 한상진 교수님이 이제 멘토라고 하시는데 한상진 교수님이 동아일보 칼럼을 되게 명백히 한 거는 뭐냐 하면 16년 총선은 포기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가요? 지금 16년의 초점은 오히려 그 새정치연합의 붕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철수 신당이 2당이 되건 3당이 되든 간에 문재인 또는 새정치연합이 붕괴되고 나면 정의당까지 포함해 붕괴되고 나면 그때 새 판을 구성해서 새로운 야권을 그 안철수 신당 주도로 만들어서 17년을 승리하겠다는 전략이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던 것에 어느 것이 옳은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선택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전략에는 빠져 있는 게 지금 새누리당의 그 장기 집권 전략 이런 게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것도 그 점도. 여기 장기 집권 전략을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 범야권은 어떻게 16년에 지금 120은 못 얻겠지만 기본수를 확보하고 연대에서 17년을 맞이한다고 보면 다른 쪽에서는 22년에 바꾼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7년에 자기 주도로 해보고 최대한 20년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살만한 거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 말씀하신 노동법 개혁 일어나고 테러 방지법 통과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2012년 아니라 뭐 2030년대도 못 바꾸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16년에 만약에 야권이 이제 왕창 망했다. 그러면 국회 선진화법 개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아가서 개헌도 심지어 될 수 있다면 그럼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새누리당 독주로 가고 그 상태에서 17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세 판단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16년에 패하면 그 무참하게 패버리게 되면 17년이 없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면 한쪽은 16년을 포기하더라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면 완전 다른 선택을 하죠. 아니 61년 군사 쿠데타 나올 때 그때 올 것이 왔다라고 하는 순간 18년이 계속됐거든요. 18년이 더 됐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최근 입수한
정부하고도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컨설팅을 담당한 이제 여기서 이름 밝힐 수는 없지만 뭐 찾아보면 다 아실 텐데 거기 보고서가 총선에서 무참히 야권이 깨지고 그 대혼돈성에서 안철수를 우뚝 세워서 대선으로 간다. 이렇게 작전 보고서를 냈다는 거예요. 저도 한 1, 2주 들었거든요. 피모. 예, 피모. 예, 컨설팅. 아, 그럼 근데 한 글자. 예, 한 글자. 뭐 점점 줄여주시네요. 예. 그래서 한 글자 컨설팅 회사인데.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에 그 지인들한테 들었을 때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선 붕괴되고 뭐 이런 거면 지금 정경련이 제일 먼저 손보려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 그 5글자를 빼고 싶어 한다는데 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테러 방지법, 노동계약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민주주의가 그냥 무참히 파괴되는 심지어 건데. 헌법 규정 속에서 재산권 규정하고 있는 23조 1항만 빼고 다 없애겠다. 뭐 노동사건도 이런 거 아니거든요. 빼자는 그렇죠. 노동사건도 법률로 놔두고 헌법에 빼자고. 남녀평등까지도 빼자는. 그러니까 파시즘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좀 나은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10년을 바꿔봤고 네. 언제나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만일에 이번에 또다시 넘어가게 되면 일본식 장기 집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사람들은 실망을 하면 그다음에 움직이지를 않게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인구 고령화에 더해서 예. 아이들은 실망해서 안 움직이게 되면 그 사회는 뭐 정체하거나 퇴보하겠죠. 최소한 뭐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또 참여 내우님들 중에도 여러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2016년 총선을 새누리당이 완승하게 만드는 구도는 아무리 객관적인 시민사회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컨설턴트 예.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다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컨설팅한 거예요. 내가 돈을 보기에는. 받고 거액의 돈을 받고 컨설팅한 입장에서 그 자기 고객이 우뚝 서는 방안을 연구하는 거야 있을 수는 있지만 맞다. 저라도 그렇게 예. 레포트를 썼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초들이 짓밟는 걸 하고 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 도저히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치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겁고 근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은 비전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 돌파할 능력이나 비전 또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전대협 세대들이 뭐 다수 들어가서 약간의 뭐 바람을 일으켰다든지 뭐 시민사회 세력이 들어간다든지 뭐 NGO는 또 저희들이 지킬 때니까 저는 갈 사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뭐 천년만년 NGO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대신 또 지킬 사람은 국가인 지킬 때니까 조국의 운명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사람들은 뛰어들어라는 거죠. 뭐 하승창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뭐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조국을 예.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뛰어들어. 그러니까 뛰어들 사람 뛰어들고 NGO 할 사람들은 또 열심히 네, NGO 할 테니까. 그래야죠.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있나요, 선생님? 신인 그룹들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네. NGO 출신들도 많이 계시고 또 기존의 전형 근데 뭐 친노 또는 친문 뭐 이런 그 포함되지 않지만 네.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인간이건 뭐 생물이건 정당이든 간에 물갈이가 안 되면 썩는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현재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의 주류가 너무 지금 정체된 상태가 분명하다. 그러면 강령을 멋있게 바꾼다. 예. 라고 이게 딱 바뀌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강령을 실천하고 구체화할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사람의 교체가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중도 우로 오른쪽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가셔서 예. 존중돼야 된다고 본다면 그럼 새정치연합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저는 민생복지 강화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확실하게 분리해야 되고 그럼 민생복지 강화 차원에서 정의당이든 어디든 또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께서 뭐 나가시고 하는데 절대 연대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길을 가시겠죠. 물론 막판엔 두고 봐야 되지만 예. 그렇지만 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니만큼 안철수 의원과는 다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안 의원은 치고 나가서 사실 세를 확보해야 되는 목표라고 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전체 판을 보면서 자신의 운신을 해야 되니까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하고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그러면 개헌 저지선을 막을 것인가 또는 국회 선진화법 통과를 막을 것인가를 네. 목표로 잡고 계획을 잡고 그러려면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절충도 하면서 총선 전략을 짜야겠죠. 예, 제일 설득력 있는 말씀은 민생복지 노선이 강화돼야 된다. 결국 야당이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어떤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나 복지 확대에 올인해야 된다. 그럼요.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그분이 현 시대의 예,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요. 몫이죠. 예, 선생님
정태인 소장님도 민생복지 노선하면 뭐 정태인 소장님이 전문이신데 그런데 새정치 민주연합이 그리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뭐 저희가 늘 했지만 어떻게 분위기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어떠신가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떠날 사람 떠나게 되죠. 특히 그 떠날 때 이 경제부총리 출신인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안철수 당으로 이제 많이 나가야 경제 정책도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나 민생복지 노선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소극적인 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유는 호남 출신이거나 호남이 지역구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역구에 호남 사람들이 많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칼날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합할 건 합하거나 합하지 못하지만 연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대하고 분명히 그 이 연합 정당이다 보니까 사안별로 전혀 다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제 분리됐다면 칼날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민생복지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저는 뭐 그건 저도 100% 공감하고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박근혜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내내 민주주의 후퇴에만 맞선 게 아니라 DJ 노무현 때 야기됐던 그에 대한 사회경제 양극화를 시민사회단체로 제대로 막지 못했다라는 반성하에 참여연대 정말 사회경제적 그 활동에 올인해온 8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을지로위원회하고 참여연대는 뭐 정당과 NGO라는 서로의 처지와 조건이 달랐지만 정말 그 협력과 연대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명 을을 위한 정당으로 확실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생복지 그건 시민사회단체들도 당연히 을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정식 당헌 기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NGO들로서도 제1야당이 정책을 제대로 해라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해왔던 거니까 칼날을 정확히 해라. 이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을지로위원회가 당헌기구가 된 거가 저희 혁신안이 반영된 거고 또 민생복지 노선이라는 걸 요구해서 당헌에 들어갔어요. 근데 당헌에 들어간다고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거는 그렇죠. 항상 모든 것. 저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87년을 이전까지가 정치적 민주화의 시대였고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해서 일정하게 실현되어 온 시대였다면 지금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시대고 사회경제적 민주화 요즘에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불리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입에 오른 거는 2012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자들은 알았지만 사회경제적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 되고 이미 같이 시작했고 이 흐름이 우리 시대적 정신이다. 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시민단체건 정당이건 올인해야 되고 정치적 민주화도 물론 후퇴되고 있죠. 그렇지만 초점은 민생복지,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있고 이걸 중심으로 모든 선을 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중심으로 야권이 일부 분열 분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중심으로 한 똘똘 뭉쳐서 그걸 운동을 하는 정당, 정책을 내놓은 정당, 올인한 정당이 있다면 잘 되지 않을까 저도 감히 생각해보고 다음에 NGO들도 더 신나게 우리가 특정 정당하고 연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동의하는 여러 진보 정당들하고도 함께 하지만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이든 녹색당이든 그 노선이라면 정말 신나게 연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런 노선으로 가는 순간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민생복지가 좀 더 평등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 안 하면 경제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성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는 75년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됐고 우리나라는 96년 이후에 심화됐는데 그다음에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도 못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회는 실제로 정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태인 선생님의 두 가지 경고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는 아주 파시즘으로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싸우자는 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민생 경제 분야는 이대로 가면 경제 파탄이 된다. 양극화가 아주 국민 경제를 굉장히 불능의 상태로 뭐라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헬조선을 얘기하는 걸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는 전혀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제일 문제가 무기력한 사람이거든요. 자, 오늘 다 때가 됐다라는 때밀이 우리로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정말 2016, 2017년 좀 다 같이 비상하게 대범하게 행동하자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정치 이야기 나오니까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게 뭐 출마를 뭐 바라고 뭐 내가 해야겠다 이런 사적 욕망, 물론 그런 사적 욕망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를 바로잡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자고 하는 열망이 지금 우리 세 분 선생님과 뭐 저 진행자까지 이렇게 모아졌기 때문에 매우 뜨거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정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한국 사회의 사회 경제적 전망도 매우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러니까 2016, 2017년 뭐라도 이렇게 뛰어들어야 된다. 그게 자기가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출마를 하는 거고 그게 NGO에서 야권의 대혁신과 민생복지 노선의 강화를 촉진할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정태현 선생님은 이제 좋은 정책을 연구해서 계속 야권에 물론 이제 여당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이면 좋은 거지만 그것을 제시하고 조국 선생님은 관악산에서 일단 근데 아까 선생님 시작할 때 처박혀 계신다고 그랬는데 처박혀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감히 선생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험한 정치에 출마해란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선생님의 역할도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2017년 예. 제가 좀 출마는 하지 않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 16년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예. 17년 정권 교체해야죠. 거기서 예.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제 스피커가 필요하다면 제 스피커를 또 그 볼륨을 높여야 될 것이고 예. 뭐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겠죠. 볼륨을 높이겠다. 네. 그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희망이 느껴집니다, 선생님. 비록 관악산에 계속 계시더라도 저희를 생각해 선생님 그리고 정태현 선생님, 한상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좀 지식인들, 전문가들까지도 이건 이대로 가면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생까지 다 경제까지 다 파탄난다. 바꿀 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말 희망이 오늘 느껴지는데요. 저희가 올해 1년 내내 이제 참팟 25회 해왔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걸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원래 조국 선생님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상당히 다루려고 했어요. 근데 1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워낙 우리 정치 상황이나 사회경제 상황이 암울해서 그 이야기를 1시간가량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조국 선생님하고 저하고 눈으로 텔레파시 오고 왔어요. 1월 초에 한 번 더 조국 선생님께서 오셔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선생님 또 전문 분야 형법 뭐 형법 이야기하다 보면 뭐 집시법, 국가보안법 문제까지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일종의 사법 검찰, 뭐 형법 관련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아주 알차게 제가 준비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새해 밑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이란 뜨거운 불덩어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애청자라든지 우리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 뭐 회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난 8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8년 그 이전에는 재벌들이 이 골목 상권까지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 이게 일로 들어왔냐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신기술 개발하고 이쪽이 아니라 왜 일로 들어왔나 생각해 보면 원래 3세들이 승계하기 전에 다 IT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쉽게 이윤을 올릴 수 있는 데로 들어간 거거든요. 정상적인 정치가 있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생긴 건데 이렇게 앞으로 7년을 더 간다? 그러면 경제가 절단이 납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망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든지 기술 혁신이나 이쪽으로 이 자기들의 힘과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먹을 게 많아요. 면세점 이걸 왜 재벌들한테 주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기술 발전 이런 거 안 시키면 당연히 중국한테 추격당하는 거고. 선생님 면세점 그러니까 동네 슈퍼마켓들이 하게 해줘야 그러니까 된다니까요. 지금 중국 추격이라든가 지금 재벌들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 장점도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곧 경제 민주화고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이기도 하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계속 희망이 더 느껴집니다. 한상희 선생님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이제 평화와 인권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로 바뀌었어요. 뭐 사랑이 인권이고 인권이 사랑이죠. 뭐. 법은 사랑처럼이라고 하는 그 유명 우리 안경환 교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인권 강의를 하면 제일 먼저 그 육법전서 다 뒤에도 사랑이란 두 글자 없다. 뭐 그 노래부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아죠 그 노래를? 아니요, 그 노래 가사 말아요. 그건 잘 몰라요. 노래가 안 부르려고 먼저 실드를 치시는 거야. 그렇군요. 저는 제 또래 50대 애청자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동안 25회까지 캐스트를 하면서 주제들이 전부 다 무거웠어요. 참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50대들이 젊었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꿈은 있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뭔가 지금 조금 열심히 하면은 요다음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뺏어가 버렸어요.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사실 그게 빼앗기고 뭔가 절망하고 우리 아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중심에는 우리 50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50대가 뭔가 그 희망을 넘겨주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죠. 그리고 걔들 우리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권력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그런 잘못도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딱 한마디 그냥 압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50대 애청자들 좀 정신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자기 자식만 괜찮아지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 안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요. 아니요, 자기 자식도 지금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살릴 길을 향해서 설령 그 자기 자식 1% 들어가면 뭐 합니까? 나머지 99%에 둘러싸여서 서로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요. 골고루 이렇게 잘 살게 도와줘야지. 한마디만 더. 예, 선생님 괜찮습니다. 모든 애청자님께 득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와, 멋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왔다. 도태되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 희망의 메시지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 힘나는 또 덕담까지 한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조국 교수님 다행히 오늘 출연하시고 안부 못 뵈게 되면 얼마나 제가 그리움 아리를 할까 걱정했는데 조국은 싸우고 있다. 조국아리. 제가 조국아리거든요. 근데 조국은 항상 내 제가 곁에 있다. 어렸을 때 조국 선생님이 쓴 실천 법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법대 출시죠. 오늘 그 법대 출시 3명이나 있네. 그 책을 공부를 하면서 딱 저자가 조국인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공부 안 했으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데 그 책이 저자가 조국인 거예요. 이건 가명이다. 가명이고 이분은 분명히 옛날 노선으로 치면 범 NL 노선일 것이다. 드디어 법학의 분야에도 우리 NL이 진출했구나. 그래서 읽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읽었는데 보니까 뭐 약간 NL보다는 민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본명이시더라고요. 본명이고 그래서 더 좋았어요, 선생님. 결국 민중을 위한 법, 사회를 위한 법. 선생님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 문제의식이 여전한 것 같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느껴서 너무 고마웠는데요.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마지막 어떤 희망과 덕담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교수님께서 이제 50대 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청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 즉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이제 헬이라는 것은 지역이란 얘기인 것이고 조선이란 말 왜 조선일까? 헬 한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신분제 사회가 드디어 왔다고 봅니다. 핵심은 신분제에 있다고 보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미친 듯 노력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금수저 밑에 고용되고 되었다가 순간 잘리는 운명이 되었구나. 이거에 대한 자포자기. 신분제는 노비로 태어나면 아무리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하더라도 양반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외피하에 내용적으로는 신분제와 관철되는, 즉 사회적 신분제가 됐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열심히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알바를 죽을 때까지 뛰어서 신분제 상승이 가능한가? 안 되는 거죠. 알바한다고 신분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뭐 스펙을 엄청나게 쌓아서 0.1%가 되는 확률이라는 것은 0.1%가 올라갈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 설사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식 다음 세대는 전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무한 경쟁과 정글 사회로 됐다. 즉 이제 이 신분제는 정글이라고 보는 거죠. 즉 약자의 고기는 먹을 때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방법은 그 바꾸기 위한 이제 찬스가 16, 17년에 왔다. 이거는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다. 자기 자식과 자기 조카가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나는 집이 있고 나는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법과 제도를 누가 바꾸느냐? 정치가 바꾸는 거죠.
그 점에서 이 정치의 문제는 정치인들이나 뭐 권력 암투로 하는 뭐 청와대의 어떤 사람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나의 삶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16, 17년을 통해서 전 이 헬 조선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 바꾸길 희망합니다. 아, 선생님 마지막까지도 정말 좋은 말씀. 막 저는 뭐 계속 마음속에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힘이 나고요.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많이 힐링도 내면서도 또 희망이 막 느껴지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보는데요. 문제는 정치야. 예, 문제는 정치야. 오늘 그렇게 해보면서 여기 막 들어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또 그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청년을 계속 모독하는 이 김무성 대표가 또 성남시하고 서울시의 그 청년 대책들 다 해봐야 50억 100억도 안 되는 예산 정도 해서 하는 대책하면 나라 망한다고 재정 결단내는 또 그거를 일삼았더라고요. 사실 4대 강인이 방선 비리니 자원외교 비리니 최근에 예산안에서도 특정 지역 뭐 TK에만 원래 예산보다 2조를 넘게 이렇게 늘린 자들이잖아요. 그 자들이. 그래놓고 청년들한테 그 헬조선에 사는 청년들에게 50억 100억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겠다는 지자체 노력을 그런 극언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 정책이 과거에 김상곤 교육감이 제기했던 무상급식이 전 야권의 정책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논쟁이 되면서 한 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 청년 문제가 단순히 서울과 성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또 붙어보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좋습니다. 또 그 우리 청년 정책은 또 정태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배우에서 좋은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 결론은 그거네요. 문제는 정치다. 네. 붙어보자 한번. 붙어보자. 20대 도시대까지 다 붙어보자 한번. 제대로 붙어봐야죠. 제대로 붙어보자. 와, 뭐 더 이상 정리 안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참팟 25회 족 선생님과 한상희 교수님, 정태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붙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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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년에 뵙겠습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